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이고 23년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농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게 비욘드 더 호라이즌이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 중국의 접근 거부, 이걸 이제 숫자로는 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그래픽으로 예쁘게 잘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중국의 최신 대한 미사일 지상에서 발사하는 거죠. 지금 이건 중국 땅에서 발사하는 거예요. 자, 지상 발사 대함 탄도 미사일이죠. 탄도 미사일의 사정 거리가 최근에 이제 DF-26이 나오면서 3,000km까지 늘어났죠. 기존까지 DF-21은 아마 1,500km 정도가 최대치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접근 거부 전략이 미치는 곳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이게 1,500, 3,000. 우리 뭐 1,500만을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죄송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포함된 지가 오래고, 저기 이제 어디야, 티베트 쪽에서 발사를 하면 3,000km가 되면은, 이거 보시면 인도양도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거는 지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중국이 해군력을 엄청나게 이제 빨리 정대하고 있는데, 그 해군 함정에서 또는 항공기에서 대한미사일,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대한미사일을 함상형이나 공중 발사형으로 파생형을 만들어서 발사한다면은 이것은 훨씬 더 넓어지는 거겠죠.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중국 무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5, 6년간의 우리 국방력의 급격한 확장, 거기에는 이제 미국과 코드를 맞춘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중국 전력을 우리의 어떤 전력 확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흔적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중국 대한 미사일, 함정에서 발사한 대한 미사일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또다시 발견이 돼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 함정에서 발사하는 대한 미사일 이야기고,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그 사이에 과연 어떤 경쟁 관계가 있는 것인지. 미국은 이제 오랫동안 쓰던 하푼, 하푼 그 후속은 자기들이 개발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스웨덴 거 NSM인가, 그렇죠? 네이발 무슨 미사일이라는 거, 그것도 뭐 초음속 아니에요. 그거 지금 도입해서 쓰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중국 해군의 현대화 역량 평가를 한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객관적인 자료겠죠. 미국 의회에서 만든 거니까. 22년 12월 데이터예요. 중국 해군 현대화, 미 해군의 역량 강화는 이래가지고 몇몇 분야에서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을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보고서예요. 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끝에 그 동영상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 계속 주장을 했죠. 나 뭐 1,500km까지 공격할 수 있다. 3,000km까지 공격할 수 있다. 중국 해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혹시 거짓말인지 과장인지 진실인지 모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이제 미국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2020년 12월 3일에 미국 해군의, 그 당시 아마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 언급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DF-21과 26, 아까 1,500, 3,000 그거죠. 남중국 해에서 움직이는 함정을 타격하는 능력이 확인이 됐다.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은 있었다는 것이죠. 고증된 표적을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INS, 관성 항법 장치 정비라는 게 있고, 그다음 GPS, 이제 그건 미국 거니까 그들은 이제 베이두라고 북극성이라고 있죠. 그것만 하면은 좌표를 정확하게 가는 거는 뭐 이해가 하겠는데, 움직이는 걸 하려면은 거기에 탐색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열 탐색기가, 적외선 탐색기가 들어가든지 일반적으로 또 뭐 레이더 탐색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마하 5에서 마하 10 정도로 나가는데, 움직이는 물체를 찾으려면 그런 탐색기가 필요하죠. 그 목표 근처까지 가는 데는 광선항법하고 위성항법이 충분한데,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하려면 그게 필요한데 그게 되겠나.
그게 마하 5에서 10이면은 앞에 막 그 공기가 그 고열로 인해서 또는 고압으로 인해서 막 플라즈마로 바뀌어가지고 레이더 신호 처리하기가 되게 불편할 텐데 데이터 링크도 잘 안 되고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하 5에서 마하 10 사이에서도 그 탐색기를 가동해서 목표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인정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자, 이것들이 이제 기본 이제 뭐랄까 기초 정도가 되겠죠. 오늘 설명드리는 미사일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자, 이게 이제 YJ-83이라는 미사일이고 이제부터 나오는 건 전부 다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는 겁니다. 수직 발사관이나 뭐 경사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거예요. 98년부터 배치가 된 거고 사거리가 200km 정도 되고 이건 이제 터보제트 엔진을 쓰는 거죠. 아음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하푼하고 비슷한 것이고 우리 해성하고 비슷한 것이죠. 중국에서 이걸 써요.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제가 참고한 자료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우리 같으면 새로운 미사일이 나오면 훨씬 그 세대가 좀 뛰어난 게 나왔잖아요. 그럼 과거는 이렇게 폐기 처분할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잖아요. 중국 해군의 운용 방식을 보면 이해가 돼요. 옛날 미사일들 이런 거죠. 그런 것은 요즘처럼 최신형의 대공 방어망을 갖춘, 예? 우리도 뭐 있잖아요. CIWS도 있고 뭐 근접 방공 미사일도 있고 그다음 대공 방어 미사일도 있고 대공 미사일도 있고 막 3층으로 3개층으로 돼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런 대한 미사일을 쏴도 효과가 없죠. 다 객추될 거니까. 나만 노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미사일들은 방어력이 취약한 목표를 요격한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일반화될 것으로 보이는 무인 함정 같은 거 방어력이 취약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공격용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딱 맞죠. 값싸고 자체에 방공망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최신형 것은 최신함에 쓴다. 즉 미사일이 성능이 여러 가지가 있고 가격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지고 있는 숫자도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목표물에 적절한 것을 쓰겠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대응하는 우리 미사일이 뭐가 있습니까? 해성 대한 미사일이 있죠. 이것도 뭐 꾸준히 개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05년부터 있었죠. 이전에는 아무래도 하푼을 썼거나 또는 엑소제 미사일 그런 거 섞어서 썼을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중국의 그 YJ-83이랑 이것도 터보젯 엔진이고 이 뭐 200km 정도 사거리가 되죠. 아음속이고 터보젯이고. 자, 이런 미사일들은 그래도 이런 건 다 합니다. 시에 스키밍 같은 것도 하고 목표 근처 언저리까지 저게 레이더망에 걸리기 전까지는 안정된 고도로 날아가죠. 그게 연비에 유리하니까. 그런데 레이더망이 걸릴 때쯤 되면은 함정 레이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도를 낮춰서 뭐 5m, 10m 수면 상 5m에서 10m 정도로 낮게 고도를 설정한 다음에 움직인다. 시 스키밍이죠. 그리고 약간 회피 기동도 한다. 자, 빗 맞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공격한다. 이 정도 알고리즘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이에요. 중국 것도 그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되게 이제 구식이 됐다. 예, 최신형 함정은 이것으로 침몰시킬 수 없다. 예, 다 격추당한다. 예, 그게 일반론입니다. 이제는. 예. 자, 그 다음 이제 소개시켜드릴 게 YJ-18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2015년부터 배치가 된 거니까 최신형이죠. 이거는 약간 러시아에 있는 클럽 미사일, 그것과 모양도 비슷하고 또 활용 그 뭐랄까 성능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참고한 게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사거리가 한 500km 정도 나와요. 500km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터보제트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순항할 때는 0.8 정도 나와요. 속도가. 그러다가 안에 이제 로켓 엔진을 아마 어디를 하나 더 달았을 거예요. 어디에. 그래서 저게 레이더망에 딱 걸려서 저기 나한테 대응을 하려고 할 때 그 시간을 줄이면 유리한 거죠. 그 시간을 줄이는 저게 레이더망 안에서의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속도를 올리는 거죠. 뭐 회피 기동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돼 있고. 그래서 저게 대응 시간을 줄이고 저게 대공 방어망이 나를 못 쫓아오게 하는 거죠. 발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막 어디까지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저게 방공망 안에 딱 포착이 됐을 때는 마하 3이 되는 거예요. 그 로켓 엔진을 가속시 터트려서. 그래서 타격력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한결 낫겠죠. 개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거리도 한 50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미사일이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미사일 체계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해성이고 해성을 성능 개량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은 지금 YJ-18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유형의 미사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터보젯 엔진과 마지막에 활용할 로켓 엔진이 첨가되는 형태라 해성을 이런 식으로 개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추정컨대는 우리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미사일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거는 돌입할 때 마하 3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훨씬 위협적이겠죠. 예. 고급 그리고 방어가 잘 된 목표물한테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 다음 2010년에 나온 YJ-12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사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원래는 그들의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공대 함용으로 먼저 개발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이제 다시 함대 함용도 개발이 됐어요. 예, 오늘 함대 함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국도 처음에는 이제 뭐 전략 폭격기 같은 걸 이용해서 대함 타격을 하려는 방식을 취하다가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 미사일도 보면 함재 버전이 나왔거든요. 후속으로. 그게 이제 YJ-12A라는 거예요. A가 이제 개량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사거리가 400km고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초음속이에요. 이거는 마하 3 이상이에요. 이것은 램젯 엔진을 쓰는 겁니다. 공기 흡입구가 서너 개 달린 게 보이시죠? 저리 공기를 빨아들여서 액체 연료를 연소시켜서 가는 거예요. 예. 램젯의 특징은 뭡니까? 예. 산화제를 같이 싣고 다니지 않고 밖에 공기를 끌어다 쏨으로 해서 같은 크기의 미사일이라면 사거리를 훨씬 늘릴 수 있어요. 연료를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거리 한 400km 정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의 약점은 비행기에서 쏠 때는 예를 들어서 속도를 마하 1 정도로 이렇게 이상으로 유지를 하면서 발사를 하게 되면 바로 램젯이 가동이 되지만 램젯의 가동을 위해서는 흡입되는 공기가 음속을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함상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 그런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배는 느리니까. 그래서 함상에서 발사하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로켓 부스터가 달려 있어요. 초기 가속을 위해서. 근데 그건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시종 일관 계속 초음속으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늘에 뜨면 노출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기 어떠한 레이더망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자, 함정의 레이더망도 있을 수 있고 위에 대잠 헬기가 있을 수 있고 공중 조기 경보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인공위성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시간을 하늘에 채공하는 시간을 무조건 줄이는 게 유리한 거죠. 타격력이라는 면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앞선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적의 방공망에 걸리는 시점 후에서부터만 음속 이삭이 가능했지만 이거는 시종일관 음속이 가능한 형태다. 예, 그래서 한 단계 더 타격력이 세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미사일이 되겠죠. YJ-12 같은 경우는 이와 유사한 체계는 우리가 이제 등장을 시켰죠. 자, 이거는 이제 이거죠. 우리는 19년 9월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게 배치는 언제부터 됐는지는 몰라요. 이때 배치가 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시험하는 장면을 이때 보여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치가 이미 된 것을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때 공개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에서 선택을 해서 보여줬을 때는 우리는 돼 있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시험이면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배치가 돼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중국도 보통 보면 그래요. 준비가 다 됐을 때 해요. 급주기식으로 준비도 덜 된 걸 보여주고 이렇게 어설프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는 것도 그래요. 시험 발사다, 시험 성공이다. 이 글자가 붙은 거 아니면 배치된 거예요. 자, 우리 초음속 대함 미사일 공개했죠. 마하 3에서 4의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나 공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거리는 300에서 400km 정도로 추정이 되고
아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옆에 공개 협의구가 달려 있었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비행기 내부에 넣거나 또 함정에 수직 발사관에 넣을 때는 몸통의 크기, 너비가 줄어드는 그런 조금 좀 불필요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모스 스타일로 돼 있죠. 야훈터나 그냥 몸통 안에 바로 빨아들이는 것으로 앞에 뾰족하게 삼각뿔이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면에서는 저기 이렇게 공기 흡입구가 바깥에 달려있는 형태하고 몸통 안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두 가지가 지금으로 대별되는데 그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 뭐 그런 정보를 좀 접하게 되면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작년 4월에 공개한 YJ-21 대한 미사일이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예, 이게 이미 22년 4월이면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한껏 고조가 이미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보면은 스펙이 대단해요. 순항 속도가 마하 6이에요. 즉 그러니까 이거는 초음속이 아니고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극초음속은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이라고 부르거든요. 마하 5까지는 초음속이라고 부르고 뭐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순항 자체가 마하 6이고 도립할 때는 이게 도립이라는 것은 저게 방공망에 내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속도를 더 올려서 마하 10까지 나온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 발사를 했을 때는 한 고도 한 100km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한 고도 40km로 내려오면서 약간 그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돌입하는 것 같아요. 또 그 활공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자세를 계속 바꾸는 거죠. 즉 탄도가 완전히 불규칙한 거죠. 이거는 뭐 이렇게 꺾었다 저렇게 꺾었다 이게 아니고 거의 실시간으로 바뀌는 수준인 것 같아요. 요격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즉 오늘 말씀드리는 미사일 중에서는 속도도 최고고 움직임도 최고인 그런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엄청 어렵겠죠. 사거리도 엄청나요. 1500km로 예상이 돼요. 이거는 중국에서 준비를 하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배치가 끝났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그래서 일단 이게 발사 장면의 사진인데 055D급 우리 세종대왕급이죠. 세종대왕보다 좀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구축함이죠. 현재로서는. 예.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이 사진을 보면서 눈에 띄는 것은 이것을 경사 발사든 랜드에서 발사한 것도 아니고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를 했어요. 수직 발사관에서 보이시죠? 수직 발사관에서 콜드 론치로 우리 천궁 발사하듯이 통 튀게 한 다음에 점화해서 발사했어요. 자, 이것은 원한다면은 아마 그 055D급이 수직 발사관의 숫자가 엄청날 거예요. 수십 발, 뭐 100발 가까이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약 없이. 왜냐하면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럼 필요만 있다면은. 그리고 1500km에 있는 적을 타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저의 이제 관심사였기 때문에 중국 정보를 찾아 옛날에 봤을 때 중국 수직 발사관의 직경이 85cm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 그리고 그거와 똑같은 스펙을 가진 미국의 수직 발사관 같은 경우는 직경이 53.3cm예요. 훨씬 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사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무작정 크게 할 수는 없겠죠. 이것을 배에 실는 거니까 지상에서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85cm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직경이 가장 큰 수직 발사관이에요. 그래서 작은 미사일들은 뭐 4발씩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네.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사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이게 제일 강력한 미사일이니까요. 자, 함정에서 발사하는 것도 대단하죠.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하니까 배에 부담을 안 주고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발에서 100발까지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가득 채우면. 자, 현재는 055에서 발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052에도 구축함, 거기는 이제 KDDX급이죠. 저기도 뭐 같은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발사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 스펙을 한번 볼게요. 길이가 7.5m고, 너비가 0.7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0.85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수직 발사관 표준화된 게 그것도 이제 계량을 거듭해서 여러 가지를 해오다가 지금 고정된 게 0.85예요. 거기에 뭐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에 보이시죠? 수직 발사관에 이제 꽂혀 있는 모습들이. 그리고 탄두의 모습을 보면은 자 오른쪽 뒤는 뭐냐? 로켓 추진제예요. 저게 1단이 분리되고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 탄두인데 탄두가 보면은 겹꽃갈 형상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더블 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날개가 조종면이 4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사거리를 늘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초음속대 발생한 충격파를 이용해서 이것을 띄우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중국에만 국한된 기술은 아니고 예전에 뭐 미국의 퍼싱2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형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좀 일반화된 그런 기술이긴 한데 중국 쪽에서는 이것을 아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모든 장거리 미사일에 이게 보이거든요. 이런 형상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둥펑 시리즈 15, 둥펑 21, 둥펑 26인데 끝에가 다 겹꽃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둥펑 21D 같은 경우는 끝에 이제 빨간 것을 붙여놔서 지금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이걸 벗기게 되면은 그 위에가 각이 이렇게 졌을 거로 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날개가 보통 달려 있죠. 여기서는 적극 기동을 한다는 의미고 동시에 사거리를 극대화 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물수제비 띄우는 그 방식으로 대기면을 탄다는 거예요. 예. 그때 저 첨두부 겹꽃갈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마침 제가 참고했던 자료에 이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유심히 보면 이 겹꽃갈의 끝부분이 양쪽이 완전히 대칭이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다르게 놨어요. 그래서 윗면과 아랫면에 있어서 충격파가 다르게 발생을 해요. 지금 그걸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밀도 차이 같은 게 생기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추진력이 없더라도 부력을 발생시키는 걸 띄운다는 거죠. 계속 앞에 탄두 부위를. 그리고 뒤에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것과 날개와의 조종면과의 조화를 통해서 아주 자유자재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의 특징을 활용한 거죠.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사거리를 늘리는 데는 충분히 활용될 수준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형상이. 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 그렇게 생긴 겁니다. 네. 자, 저 YJ-21은 이름도 비슷하죠. DF-21 이것을 개량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예. 뭐 당연히 그렇겠죠. 지상형으로 먼저 개발했다가 해군력이 커지니까 해군용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게 같은 원리로 개조해서 개발한 게 YJ-21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5축 차량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미사일이에요. 이게 그대로 실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까 그 7.5m밖에 안 되고 폭도 아까 70cm였나요? 71cm였나요? 70cm밖에 안 됐나요? 폭이. 이 미사일을 그냥 넣은 거 절대 아니죠. 이것을 엄청나게 소형화해서 넣었다는 거죠. 소형화해서. 예. 그래서 함정이 구축하면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시켰다는 거고, 그러면서도 사정거리를 확보했다. 똑같이. 이게 대단한 거죠. 물론 탄두 중량 같은 건 엄청나게 줄었겠죠. 예,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아직까지 못 가지고 있죠.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는 거는 NSM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LRSM 같이 해가지고 공중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뭐 사거리 뭐 1000km, 2000km 뭐 넘어가는 그런 순항 미사일들을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초음속이나 극초음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방공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미사일들은 사거리는 좀 길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함정 발사용도 없고, 또한 항공모함 전단 같은 경우에 보통 그들이 타격 가능한,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하고 비행기를 봤을 때 통상 그들의 타격 반경이, 작전 반경이 1000km 정도로 되는 거예요. 평가가 돼요. 그 1000km보다 훨씬 길어요. 이런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네. 그래서 미국이 이거는 몇몇 부분에서 중국이 미국 해군을 뛰어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사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순항속도 마하 6, 도립속도 마하 10, 급기동 이거거든요. 맞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국식 자료를 보면은 SM6 우리도 지금 도입하기로 돼 있죠. 세종대왕 배치 2에 거기도 지금 초음속 미사일조차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미국 내부에서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중국 정부 측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만한 정보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주변국들이 이런 초음속 미사일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최신 함대 방공 미사일이 초음속 미사일을 상대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YJ-21은 대응이 안 되고 초음속 미사일마저도 기존의 방공망 갖고는 대응이 안 된다. 그거는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함정에도 배치되어 있는 그 CIWS 골키퍼 그리고 단거리 방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초음속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군 개발하고 또 마하 4 이상까지 대응이 가능한 CIWS를 국산화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YJ-21 같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의 대한 미사일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중국 무기 체계하고 거의 맞짱을 뜨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보다 더 잘해요. 우리가 정말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사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 현무2C 시험 발사 2017년 장면인데 이게 일단 이 수송 차량 볼게요. 텔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5축이에요. 즉 그러니까 이거의 미사일의 전체적인 최적은 DF-21 그거랑 비슷해요. 1500km짜리. 탄두부가 노출이 되는 탄두부 한번 보실래요? 위에가 겹곡깔로 되어 있죠. 자, 중국 자료를 바탕으로 보자면 저 겹곡깔이 끝부분이 완전히 대칭이 아니다. 왜냐? 음속에 초음속으로 나르면서 서로 다른 충격파를 발생시켜서 항속거리를 길게 하고 운동성을 향상시켜야 되니까. 뒤에 조종면 4개 있으니까. 일단은 분리되고 나서. 이 미사일이 그 미사일이다. 저는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거를 실험을 할 때도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바지선에서 쐈어요. 수상에서 쐈어요. 그리고 목표물도 가상의 목표물도 수상에 있었어요. 즉 수상에서 수상으로 쐈어요. 자, 중국도 처음에 이런 미사일, 덩치 큰 미사일을 먼저 개발해서 육상에서 해상을 타격하는 목적으로 쓰다가 그것을 날씬하고 작게 만들어서 YJ-21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수직 발사관에 넣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 수순을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이것은 뭐 2021 마덱스에서 공개가 됐죠. 한화 쪽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익히 익숙한 한국형 수직 발사관 1이 아니고 수직 발사관 2 지금 개발 중인 거죠. 이게 이제 향후 KDDX부터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거 대형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어요. 대형이다. 훨씬 크다라는 것만. 제가 추정컨대는 예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경이 80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저게 도대체 뭘 넣으려고 저렇게 큰 직경을 가지냐. 사실 직경은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훨씬 커진 건 분명한 거예요. 자, 아까 중국이 DF-21을 소형화시킨 YJ-21을 만들었을 때 폭이 얼마였느냐? 70cm다. 길이는 7.5m다. 제가 보건대 우리의 한국형 수직 발사관은 최대 폭은 80cm 남짓, 길이는 9m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즉 YJ-21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중국도 기본형을 먼저 육상 발사형을 개발한 다음에 그걸 세련되게 가다듬어서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하는 형으로 개발했어요. 우리도 현무2C 개발할 때 이미 KDDX 개발 계획 나와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고 틀이 나와 확정이 됐을 때예요. 그때 그 용어로 나온 KVLS2에 우리도 중국처럼 현무2C급을 소형화해서 넣는다.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런 게 또 있죠. 이거는 중국도 이걸 이제 개발하고 있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미국은 계속 실패하는 거죠. 현재는 지르콘밖에 없죠. 러시아에. 그다음 그것을 추적하는 것이 중국. 그리고 우리가 2위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배치는 안 됐거든요. 우리는 지금 금년도 3월에 처음으로 하늘에 날리는 시험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죠. 예. 이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YJ-21보다도 더 어려운 미사일, 더 강력한 미사일일 수가 있어요. 왜냐? YJ-21 같은 경우는 활공형이기 때문에 처음에 고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한 100km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그때 상대방한테 감지가 되기가 쉬워요. 그 다음부터 40km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 미사일은 활동 범위가 처음부터 한 20km, 고도 20km대예요. 낮아요, 훨씬. 그래서 적한테 탐지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요. 그것도 강력하죠. 속도는 비슷하죠. 사거리도 이것도 1000km 이상 나와요. 지르콘의 예를 봤을 때. 예. 자, 이것과 이것은 이 극초음속에 있어서는 중국과 우리가 같이 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그때 공개된 내용인데 길이가 8.9m, 우리 수직 발사관에 들어가요. 이 상태로도. 예. 직경 70cm 후반대예요. 들어가요. 예. 우리 수직 발사관 2는 이런 미사일들을 넣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중국과 우리는 머리와 머리를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경쟁하고 있어요. 최소한 구축하면서 발사하는 함대한 미사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다른 무기체계, 지상 무기체계, 공중 무기체계에도 그런 패턴이 발견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로 미국과 거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지는 것처럼. 예.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이 한국을 선택해버린 거죠. 그런 추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오늘의 양쪽의 함대한 미사일의 비교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중국보다 더 나은 무기체계를 가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가능한 답이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답을 말씀드려 본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